자, 뭔가 공부 좀 하고 계시는 거죠? 네. 7월, 8월 달에 못 따라오면 9월이 너무 힘들어요. 자, 그리고 오늘부터는 지금 오후 특강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수업은 딱 1시에 끝날 거예요. 1시에. 자, 그리고 이번 주에 한 바퀴 돌리잖아요. 이번 주란다. 우리 7월 달에 한 바퀴 돌리잖아요. 그리고 8월 달 지금 제가 우리 진도에 맞춰서 합격 예상 문제집 저기 나름대로 풀고 있는데 문제를 많이 못 풀어주잖아요. 그럼 이제 8월 달에는 어떻게 되겠어? 8월 달에는 문제를 좀 많이 풀면서 한 바퀴를 돌릴 거야.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제가 찍어준 문제들 일단 무조건 풀고 있어요. 일단 우리가 익힘장 마지막으로 한 바퀴 돌리고 있는 거니까. 자, 이해했다? 그렇죠. 저번 주에 제가 너무 빡빡하게 문제 좀 많이 풀려고 보니까 막 1시 반 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7월 달에는 조금 제가 천천히 가고 8월 달에 좀 문제 이렇게 많이 돌려줄 테니까. 자, 그럼 봅시다. 오늘 지금 뭐예요? 벌써 이거야. 특강 세 번째야. 예? 오늘 두 번째인지 알고 왔어? 왜 황당해 한 표정이야? 두 번째 아니요. 세 번째요. 예? 자, 우리 1강, 우리 특강 1, 일단 특강 1에 우리 논점 뭐였어요? 총론에서 시험에 준비해야 될 논점 4개. 부동산 개념, 그 다음에 토지의 분류, 그 다음에 주택의 분류, 그 다음에 부동산의 특성. 이건 알아. 이거. 일단 4개 했어. 통론. 그 다음에 경제론의 주제.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야. 경제론에. 그래서 내가 오직 했으면 두 문자까지 따놨겠어. 기증, 균. 이렇게 4개잖아. 수요와 공급 이론의 3개 기본 개념을 묻는다. 기본 개념. 수요의 법칙, 수요의 함수,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증가 감소를 구분하는 거. 그리고 균형의 변화. 4가지 규칙, 균형의 변화. 그리고 탄력성, 종합 문제. 그리고 계산이 2개 있었잖아요. 탄력성 하나, 균형 계산 하나. 그러니까 벌써 10개야. 10개.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뭐가 공부해야 될 파트가 떠올라. 저번 주치가 이제 난해해. 저번 주치가 2주차 뭐가 들어갔니? 경제론이 딱 끝났으니까 시장에 딱 들어간다고. 시장론에. 그럼 자, 일단 투자시장이야. 투자시장에서 투자로 대박을 얻으려면 뭘 잘 알아야 된다. 정보가 시장에 지체 없이 반영되고 있더라. 무슨 시장? 효율적 시장. 이거 매년 하나. 효율적 시장. 자, 그리고 투자 끝난 다음에 농산물 시장을 갔어. 그랬더니 농산물 가격이 주기적인 폭등과 폭락을 하더라. 거미지 뭐요? 이게 효율적 시장, 농산물 시장의 거미지 뭐요? 근데 왜 농산물 시장이 나와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결론만 알고 있어서 그러지. 이 거미지 모형이 기본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하는 이유가 공급이 오래 걸려서 그렇단 말이에요. 공급이 오래 걸려서. 배추 씨앗을 파종합니다. 그러면 내일 공급이 돼. 한참 뒤에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지 않아서 주기적인 폭등과 폭락이 일어난다. 이런 거예요. 아무튼 자주 안 했어 내가. 그러니까 들어 그럴듯해.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자, 그런데 왜 농산물 시장이 부동산 시장 이론에 있습니까? 그러면 농산물의 공급이 오래 걸리듯이 부동산, 주택의 공급도 어떻게 된다고? 오래 걸린다고. 주택의 공급도. 이게 배추와 주택의 공급이 뭔가 오래 걸린다 이런 거예요. 시간의 어떤 상대적인 개입은 있지만. 자, 그래서 부동산 학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주택시장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몸을 담고 있는 게 주택시장.
주택시장에서 자주 보는 현상이 두 개가 있죠. 주거지역이 분리되는 주거 분리 현상하고 우리는 항상 보다 나은 주택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더라. 도둑질에 누구 걸 물려받고 물려줘. 그렇죠. 물려받고 물려주는 순환 과정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시장론에서 독립문제론은 딱 세 가지야. 일단 효율적 시장, 투자 시장에, 그 다음에 농산물 시장에, 그럼 이제 뭐예요? 주택 시장에서 자주 우리가 목격하는 주거 분리, 주택 순환, 주택 여과 현상.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세 개. 이건 두 문자 안 따, 못 따. 자, 그 다음에 정책. 정책에는 굵직굵직한 거 딱 세 가지만 말하면 일단 주택 정책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임대주택 정책, 분양주택 정책. 그래서 최소한 정책의 종류는 알고 있어야죠.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임대료 보조,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 요 임대주택 3종 세트. 그 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선분양. 요 5개. 그리고 주택정책의 핵심은 뭐라고? 주택정책에 무슨 핵심이 있어. 여러 개 내지 하지 말고. 정부의 주택정책은 항상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자 한다. 그래서 공급이 감소되는 두 가지 정책이 있더라. 분양가 규제,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자, 그리고 주택정책이 끝나면 뭐가 나와? 조세정책. 무조건 매년 하죠. 주택정책, 조세정책. 그리고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정책이 다양한 정책. 이 세 가지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주택정책 하나, 조세정책 하나, 다양한 정책이 2개 나온다고. 2개. 근데 요새 하나가 너무 어려워. 버릴 각오해야 된다고. 특히 일참을 하시는 사람은. 그럼 벌써 4개잖아요. 4개. 주택정책, 조세정책, 다양한 정책들. 뭐 재건축, 재개발, 뭐 개발 부담금, 재건축 부담금, 뭐 이런 것들, 용도지역제, 뭐 지구단위계, 뭐 이런 것들. 예. 자, 그리고 이제 투자론에서 2개 있지, 봐. 요거 3개. 예. 그 다음에 정책 3개, 주택정책, 조세정책, 그 다음에 다양한 정책, 주제 3개. 그 다음에 여기서 투자론의 상에서 2개 있죠. 상에서 2개 매년 나옵니다. 찍어봐. 일단 P로 시작하는 건 나와야 돼. P로. 포트폴리오 나와야지. 포트폴리오 매년 나오는 거니까. 포트폴리오.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게 수익률이잖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이렇게. 그러면 야, 오늘부터 공부해도 야 되겠다. 야, 여기까지 벌써 20개인데. 야, 오늘부터 공부해도 되겠다. 야, 오늘부터 공부해도. 총론. 야, 못 맞추겠어. 경제는 맨날 한 거 4가지만 준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시장론에 효율적 시장, 거미집 모형, 주택 여과, 그 다음에 정책에서 주택정책, 조세정책, 다양한 정책, 필수서 있는 것 정도 보자.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맨날 한 거, 포트폴리오 요 정도. 그리고 오늘 어디 들어간다? 그래서 특강 3번에 들어갑니다. 이거 시험 볼 거야. 시험 뭐 나오는지. 자, 그러면 오늘 익힘장 빵꾸노트. 자, 오늘의 범위는 개발론까지예요. 개발론까지. 자, 육개수의 활용 관계가 요새는 자주 안 나와. 그래서 지문 딱 7개만 해결합시다. 이랬지. 7개만. 그럼 자, 보세요. 자, 육개수가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지. 육개수가 6가지 수식인데, 일단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그럼 뭐부터 해야 된다 했어요? 그렇죠. 저당상수, 기금계수, 감채, 기금계수. 저당상수, 감채, 기금계수. 그게 몇 번이에요? 5번, 6번. 6번이지. 5번, 6번. 그래서 은행 나오는 순간 저당상수야. 저당상수.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자, 그런데 저당상수는 너무 시험에 잘 나오니까 이거 끝까지 다 읽어줘. 은행에서 딱 끝내지 말고 공부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갚아야죠. 그래서 얼마씩 원리금을 갚아야 됩니까? 매기상환할 원리금. 자, 요걸 구할 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기금 개수는 이 기금이 포인트죠. 기금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목표 금액이죠. 목표 금액. 그래서 직장인이 10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고자 한다. 1억 원을 만들고자 한다. 그러면 1억 원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기금 목표 금액이죠. 1억을 만들고자 해요. 그럼 뭐 해야 된다? 따박따박 은행에 적금 부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기 은행에 적립해야 될 금액. 요걸 줄이면 적금 금액이잖아요. 적금 금액. 1억을 만들려면 보통 얼마씩 적금해야 될 것 같아요? 1억을 만들려면 10년 후에 1억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대충 얼마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자 하나도 고려하지 않더라도 연 1,000만 원씩은 적금을 넣어야 되죠. 연 1,000만 원. 그럼 12달로 나누면 한 800? 1,000만 원이니까 80? 맞나요? 이자가 추가될 거니까 12달로 나누면 대충 한 70에서 80만 원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자를 요새 뭐 있는 둥 없는 둥 하니까. 자, 그래서 저당상수와 감채 기금개수 요걸.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이런 거죠.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만드는 수식. 미래가치와 현재가치를 만드는 수식. 근데 항상 두 개씩 나눠주죠. 일시불을 미래가치로 만들고 연금을 미래가치로 만들고 일시불을 현재가치로 만들고 연금을 현재가치로 만들고. 자, 그래서 항상 요게 중요해요. 요게 앞 문장에서는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따지고 뒷 문장에서는 현재가치냐 미래가치냐 이것만 따져달라 했어. 예를 들어서 2번 연금 형태로 예금합니다. 연금 이미 나왔잖아. 그리고 뒤에서 뭐만 찾아? 미래가치냐 현재가치냐. 그랬더니 10년 동안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금액이니까 10년 후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얘는 연금의 미래가치로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앞에서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찾고 뒤에서는 미래가치냐 현재가치냐. 그런데 일시불은 뭐가 있다? 요령이 있다 그랬어. 일시불은. 자, 앞에서 일시불이냐 연금이냐를 찾는데 앞에 현재 5억 원 딱 금액이 하나 나왔어. 딱 금액이 하나. 그럼 일시불이잖아. 그런데 하필 어떤 일시불을 줬어? 지금 일시불을 줬잖아. 지금 일시불을 줬으니까 이거 갖고 미래가치 구하라는 거겠지라고 추정한다. 이런 거죠. 추정. 그러니까 일시불의 미래가치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고. 자, 그 다음에 항상 앞에서는 뭘 찾아?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뒷문장에서는 현재가치냐 미래가치냐. 그런데 매달 100만 원씩 10년간 들어옵니다. 뭔지 모르지만 금액이 따박 발생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이런 걸 연금이라고 한다고. 동일 금액이 따박 발생합니다. 연금. 그럼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아하, 현재 가치가 있으니까 연금의 현재 가치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근데 일시불에 뭐가 있다고? 일시불에 T가 있어? 일시불에 돈이 있어? 일시불에 요령이 있다니까. 일시불에는 요령이. 그래서 3년 후 1억 원, 어허, 일시불이네, 일시불. 그럼 요령을 발휘해야죠. 더 읽으면 진다 그랬어. 지금 어떤 일시불이야? 미래 일시불을 줬잖아. 미래 일시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현재 가치 하라는 거겠지. 그래서 일시불의 현재 가치. 그래서 뭐가 있다? 일시불에는 요령이 있다고. 3년 후 1억 원. 일시불이고 3년 후 미래를 줬어. 그러면 일시불을 현재 가치 하라는 문제겠지. 이렇게 추정해야지. 일시불의 현재 가치. 그 다음에 현재 5억 원이야. 5억 원 일시불이야. 근데 지금 일시불이니까 이거 가지고
미래가치 하라는 거겠지. 이렇게 추정해 줘야죠. 일시불의 미래가치. 자, 그 다음에 6개 중에 암기하자 6개수. 항상 글을 읽다가 역수가 나옵니다. 역수가 나옵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나와. 저당상수 아니면 감채기근계수. 저당상수를 암기하기로 했죠. 저당상수에 찌읒이 있으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 찌읒자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당상수 나오면 연금의 현재가치 찌읒. 얘는 요 정도면 된다고. 요 정도. 요새는 계산 안 나와. 여기서는. 자, 그 다음에 투자 현금으로 분석은 계산을 해야 된다고. 계산. 요새 얘는 말 문제가 요새 안 나와. 말 문제가. 그래도 안 나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말 문제 맞추겠지. 그래서 최소한 요거 맞춰야죠. 자, 가, 유, 순, 전, 후 중에 자, 임대 단위를 꽉 채웁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가는 맥시멈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임대 단위를 꽉 채우면 여기까지 가능합니다. 가능성수도. 근데 대부분 뭐가 있다? 공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공실을 뺀 나머지를 내가 유효하게 가져갑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유효 총소득이 실질적으로 내가 가져가는 총소득이에요. 그래서 유효 총소득이 나오면 뭐라고 한마디 한다. 이제 돈 쓰러 다녀야 되겠다. 이제 여행 다녀야겠다. 봐봐. 임대 단위야. 내가. 그리고 공실까지 빼면 공실을 빼고 임대 수익이 들어와. 이게 바로 유효 총소득이잖아요. 유효 총소득이 나왔어요. 총소득이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한마디 한다고? 여행 가야지. 술 먹어야지. 이게 아니라 아이고 이제 벌 거 다 벌었구나. 벌 거 다 벌었구나. 이게 나와야지. 벌 게 다 벌었구나. 그럼 뭐 할 일만 남았다? 지출 항목. 지출만 남았지.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임대사업에서 지출 가장 먼저 생각해 줘야 될 게 활동의 경비. 여기는 임대차니까 임대차를 영업이라고 하죠. 영업 경비. 그리고 이 오피스 빌딩 샀을 때 대출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겠지. 그래서 은행에 갖다 바치는 부채 서비스액.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냅니다. 여기는 영업소득세. 그래서 두 문자를 따면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영업소득세. 딱 상식적인 지출항목 세 가지죠. 영업경비, 활동의 경비. 두 번째,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우리 중개사무실 해봐. 중개사무실. 중개사무실을 운영합니다. 그럼 이번 달에도 벌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갈 일 있겠지? 그럼 중개사무실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거 뭐 있어요? 경비지, 경비. 활동의 경비. 활동의 경비, 영업 경비. 그 다음에 대출을 썼으면 은행에 뭔가 원리금 갖다 줘야지. 부채 서비스에. 그리고 돈 벌었으면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겠죠. 그래서 경비를 빼면 순, 부채 서비스액을 빼면 세전,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를 빼면 세후. 이건 진짜 잘 알고 있어야죠. 자, 이 중에 이 5단계 중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찍어. 가, 유, 순, 전, 후 중에 순영업소득 산정 계산은 요 놈을 많이 묻는데 이론 문제로 요 단계를 설명하는 이론 문제로. 그래, 전 우리가 좋아하는 김치전, 파전 아니고 뭔전, 세전. 이게 이론 문제로 많이 나온다. 이론 문제로. 봐봐. 경비를 빼고 남은 게 순영업소득이야. 경비를 빼고 남은 거야. 남은 거. 경비를 빼고 남은 거. 근데 이걸 내가 다 가져간다. 내가 다 못 가져간다. 내가 다 못 가져간다고. 일부를 누구한테 줘야 돼? 은행에 부채 서비스액을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내가 가져가는 현금. 여기서부터가 무슨 수익이야? 지분수익이라고. 지분수익.
현금 수지 나오면 지분 수익. 지분 수익이야. 그러면 지렛대 효과 봐봐.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 자, 요 경비를 빼고 남은 것은 딱 고정돼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 그리고 타인 자본을 지금 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가져가는 현금, 다른 말로 지분 수익률을 올릴 수 있습니까? 이게 지렛대 효과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지분 수익을 올릴 수 있어? 은행이 가져가는 걸 낮춰야지. 은행이 가져가는 거. 그럼 은행이 가져가는 거 낮추려면 대출 금리를 싸게 받아야지. 대출 금리를. 그러니까 은행이 적게 가져간다. 내목이 늘어난다. 이게 바로 정의 지렛대 효과. 유식한 용어로 대출금리 저당 수익률이 낮아진다. 정의 지렛대. 지분 수익률이 올라간다. 정의 지렛대. 이거죠. 자, 그리고 자주 나오는 말 문제. 자주 나오는 말 문제. 자, 세금 중에 어떤 놈은 영업경비에 해당한다. 재산세야. 재산세. 그리고 암기하자 영업소득세는 순대가 이상합니다. 이게 암기 코드인데 요새는 세금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오니까 이것만 좀 기억하자 그랬어요.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 세금에서 세금을 산정할 때 이상한 거 두 개가 있어. 세금 산정할 때 이상한 거 두 개가 있어. 이상한 거 두 개. 이상한 거 두 개가 뭐예요? 이자, 감가상각비. 자, 세금을 계산할 때 이자와 감가상각비는 빼고 있다고. 이상한 것들은 빼줘야지. 왜 이상한 것들을 빼줍니까? 그러면 세금을 산정할 때 비용으로 처리해 준다는 거야. 비용으로. 그럼 왜 비용으로 처리해 줍니까? 세금을 줄여주려고. 그래서 항상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는 무슨 효과가 있다? 절세 효과가 있다. 요 두 개는 꼭 기억해 줘야지. 세금 중에 재산세 나오면 영업경비, 재산세 나오면 영업경비. 그 다음에 세금 산정할 때 이상한 거 두 개가 있어. 이상한 거 두 개.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이자 비용, 감가상각비. 이상한 거 두 개는 공제해 준다. 절세 효과. 자, 그리고 이런 거 아무리 잘해봤자 요거 계산 못하면 아무 의미 없다고. 요거 계산 못하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니? 그러면 항상 가능 총소득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분석을 해줘야 돼. 이게 작살나면 더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봅시다. 임대 단위가 100제곱미터야.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가 임대할 수 있는 면적. 그리고 월 임대는 얼마예요? 이 땡땡땡땡땡 하면 더럽게 어렵게 보여. 그냥 딱 봤더니 2만 원이네. 2만 원. 2만 원. 2만 원. 근데 월이야? 연이야? 이 자식 벌써부터 하기 싫어하네. 요새 이 전자칠판이 내 거랑 잘 안 맞아. 전자칠판도 내가 제일 안 쓰는데. 이게 제가 쓰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우리 전자칠판 회사가 제공하는 기본 프로그램이에요. 기본 프로그램.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 쓰는 거 막 프로그램 깔아서 해. 그래서 막 왔다 갔다 하잖아. 아니야?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칠판도 꺼내고. 저는 그런 거. 그리고 우리 지금 기존에 우리 선생님들이 쓰는 거 이게 PPT를 넘기면 이게 넘어가는 게 보여. 아니야? 이렇게 쭉 이렇게 넘어가잖아. 나는 그게 눈이 아파서 한 10분 하게 되면 제 것은 그냥 탁 넘어가잖아. 쫙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탁 넘어가잖아. 탁. 자, 그래서 이걸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건데. 자, 일단 가능 총소득 100제곱미터에 2만 원이고 조심해야 될 거 항상 월 임대료를 줄 때가 태반이야. 태반. 그러면 12개월 하면 남의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200만 원에 12달이니까 2,400만 원. 2,400만 원. 그래서 가능 총소득은 2,400만 원이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줄로. 자, 공실이 있네요. 공실이 임대료의 10%니까 여기서 얼마가 빠져? 10%가 빠져. 그럼 나머지 90%, 0.9 이게 유효총소득. 그 다음에 또 유효총소득에서 몇 프로가 경비로 빠져? 30%. 그러니까 여기서 30%가 빠지니까 나머지 70%가 순.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이 600이야. 600만 원 빼면 세전. 그리고 세전에 몇 프로가 또 빠져? 20%가 이렇게 빠지면 나머지 80%, 0.8 요걸 계산하면 세후. 이걸 한 방에 계산해 줘야 돼요. 한 방에 그러면 729만 6천 원이 나와. 729만 6천 원. 딱 계산이 돼야 돼요. 딱 계산이. 이게 단계별로 해도 상관없는데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횡처리해 주는 게 가장 빠릅니다. 가장 빠르. 여기 계산해서 729만 6천 원이 딱 나와야 돼. 나와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나오는 게 있어. 매년 이런 것들 써보고 매년 나옵니다. 첫 번째 할인법. 요건 이론 문제 100%야. 이론 문제 100%. 이론 문제 100%. 자, 할인법은 투자 분석 기법이죠. 투자 분석 기법이 뭡니까? 그러면 투자의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거야. 투자의 수익과 비용을 분석하는 거야. 그런데 할인법은 수익과 비용을 어떻게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투자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무슨 법? 할인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합니다. 화폐 시간 가치에는 두 개가 있어. 미래 가치, 현재 가치. 근데 뭘로 할인하니까? 현재 가치로 환산하니까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러면 요 두 가지만 갖고 기억력을 올려봅시다. 자, 아니 왜 할인법은 귀찮게, 이게 핵심이야. 귀찮게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까? 그러면 귀찮으니까 얘는 실무에서 하는 법이 아니야. 실무에서 하는 법은 비할인법이고 이건 이론적인 법이야. 왜 수익과 비용을 현재 가치로 할인합니까? 그러면 항상 투자의 특징이 지금 투자해. 지금 투자해. 근데 대부분 언제 팔아? 5년 뒤, 10년 뒤 미래에 수익이 만들어진다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지금 비용에 미래 수익이 대응이 된다 이런 거지. 현재 비용의 미래 수익이. 그래서 요 놈이 요 시점이 안 맞으니까 요걸 어떻게 요렇게 현재 시점의 가치로 환산해서 현재의 수익과 현재의 비용으로 투자를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게 할인법이죠. 자, 그러면 현재 가치로 할인하려면 뭐가 필요해? 할인율이 필요해. 할인율. 그래서 항상 투자의 현금 흐름을 할인율로 할인한다. 이 표현. 또는 할인율이 요구 수익률이니까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다. 할인율로 할인하는 법이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하는 법이다. 잘 나오는 표현이죠. 이거. 자, 그리고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가. 순현가,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순현가,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그런데 이제 이해할 때 봐. 순현가,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은 다 할인법이야, 할인법.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익을 쓰는 게 아니라 현재 가치로 환산한 수익의 현가, 비용을 쓰는 게 아니라 비용의 현가야. 그러니까 할인법에서는 굳이 현가를 읽을 필요는 없어. 현재 시점의 수익, 현재 시점의 비용, 이걸로 분석을 한다. 딱 이것만 이해해 주면 되지. 자, 그럼 이제 할인법에서 항상 지문 4개는 무조건 여기서 나와. 4개까지 너무했고. 왜 이렇게 더럽냐 오늘?
닦아지네요. 자, 할인법 지분 5개 중에 3개는 여기서 나와. 그게 뭐니? 순영가가 뭔가요? 순영가법이 뭔가요? 수익성 지수가 뭔가요? 수익성 지수법이 뭔가요? 그러면 뭐예요? 내부 수익률이 뭔가요? 내부 수익률법이 뭔가요? 6개 중에 3개가 나온다고. 다시 해봐. 자, 우리 할인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순영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그러니까 순영가가 뭔가요? 순영가법이 뭔가요? 수익성 지수가 뭔가요? 수익성 지수법이 뭔가요? 내부 수익률이 뭔가요? 내부 수익률법이 뭔가요?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들은 전부 다 할인법이니까 미래가치라는 표현이 나오면 읽을 필요가 있어 없어? 미래가치라는 문구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야. 무조건. 할인법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거니까. 재작년에 지문에 2줄짜리인데 중간에 미래가치라고 써가 있어. 미래가치라고. 그럼 읽을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순영가는 수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을 뜻하고, 그리고 순형가법은 순형가가 몇보다 크면 0보다 크면 투자하겠습니다. 자,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의 형가를 비용 형가로 나눈가. 이건 분수니까 몇을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투자합니다. 그래서 요놈을 암기해야 된다. 요놈. 항상 내부 수익률은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찾아내요. 이게 이해요. 공식 내부로부터 수익률을 뽑아냅니다. 그래서 공식이 뭐니? 순영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순영가는 0, 수익성 지수는 1. 그러면 포인트가 뭐예요? 순영가가 0이다, 수익성 지수가 1이다. 그러면 수익의 형가랑 비용의 형가가 또이또이다, 이런 뜻이죠. 또이또이. 그리고 항상 내부 수익률은 투자 안에 수익률을 좋대. 그래서 제가 항상 사례를 내부 수익률을 측정했더니 내부 수익률이 10%예요. 그럼 뭐라고 번역한다고? 그냥 투자 수익률이 10%라는 거야. 내부 수익률인데 뭔가 어디 내부라는 거 아니에요, 내부. 근데 내부는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수익률이라고 번역하면 된다고. 수익률. 이게 투자 수익률이 10%라는 뜻이야. 그러면 이 10%의 높고 낮음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그러면 요구 수익률로 판단해야지. 그래서 항상 짜줘봐. 우리가 저번 주에는 투자 안에 기대 수익률을 측정했어. 기대 수익률. 그리고 이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무엇으로 판단했다? 자신의 최소한의 기준 요구 수익률로 기대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판단했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뭘로 판단한다? 요구 수익률. 그래서 항상 수익률의 높고 낮음은 요구 수익률로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궁금하잖아. 이건 뭐고 이건 뭐예요, 이거야. 저번 주에 했던 요것도 투자 결정 방법이잖아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걸 선택한다.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큰 걸 선택한다. 이 두 개가 무슨 차이야? 똑같은 거. 얘는 우리가 현재 가치라는 걸 했어, 안 했어? 현재 가치라는 걸 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이건 비할인법이야. 실무에서 그냥 쓰는 법이야. 여기는 이론적인 법이고. 그러나 자신의 요구 수익률로 수익률의 높고 낮음을 평가한다는 거 똑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암기하자. 뭐의 우월성? 그 순형가법의 우월성. 그래서 1. 재투자율. 가치 가산의 원리 측면에서 항상 어떤 법이 우월하다고 해야 돼? 순형가법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재투자율 요새 잘 나와. 재투자율. 그러면 재투자율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임대 사업을 해.
임대사업을 하는데 내부 수익률을 측정했더니 10%짜리 임대사업입니다. 내부 수익률이 10%짜리 임대사업입니다. 그럼 번역해봐. 임대사업에 내부는 번역하지 않는다 했어. 내부는 번역하지 않으니까 임대사업의 수익률이 몇 프로라는 거죠? 10%짜리 임대사업이라는 거야. 10%짜리. 임대 수익이 10%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1년이 지나자 임대 수입이 1,000만 원이 나왔어. 1,000만 원. 그러면 임대 수입 1,000만 원이 나왔으니까 전부 다 먹고 마시고 버리고 다 써버린다. 일부는 남겨놓는다. 일부 쓸 돈 쓰고 일부를 남겨놓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임대사업자니까 남은 돈을 다시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임대사업에 다시 투자하겠지.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재투자율이라고 부른다고. 임대소득이 나오면 일부를 다시 재투자하겠지. 재투자율이라고 한다. 그럼 봐. 임대사업이 10%짜리야. 그럼 재투자를 할 때 몇 프로로 재투자하는 거야? 당연히 10%짜리 임대사업에 재투자하겠죠. 그래서 결국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합니다. 요거 암기해야죠. 내부 수익률법은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합니다. 쉽게 말하면 10%짜리 수익률이면 10%짜리로 다시 투자해요. 이런 뜻이죠.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나머지는 전부 다 요구 수익률이야. 나머지는. 요걸 암기해야 돼. 요거. 자,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의 단점은 요건 원포인트 암기하자 했어요. 요건 수학적 증명이 필요해. 수학적 증명이. 그래서 내부가 뭐 할 수도 있고, 밥을 안 먹어서 비어 있을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으면 뭐가 찰 수도 있다고. 복수 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항상 내부 수익률법은 재투자율, 내부 수익률법. 이게 재투자니까 내부 수익률은 내부 수익률.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 존재하지 않거나 복수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요 한 페이지가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의 80%야. 여기에 이제 지문 한두 개가 이제 어려운 게 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반드시 하나 나오는 거죠. 반드시 하나 나온다. 할인법은. 자, 그럼 이제 비할인법은 어떤가요? 얘는 계산으로 나올 때가 더 많아. 그런데 여기는 계산의 적성이 있어야 문제가 풀려. 그래서 여기는 선택이야. 선택인데 최소한 선택을 하더라도 뭐는 알아야 돼. 나 이거 가지고 계산을 못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용어 정도는 눈에 들어와야 돼. 용어 정도는 이론 문제를 대비해서. 그럼 첫 번째 봅시다. 대부 비율, 부채 비율 제일 쉬운 비율이야. 이걸 놓치면 안 돼. 자, 대부 비율은 직감적으로 이거 보지 말고 대부 비율은 LTV지. LTV의 우리 실무적인 해석이 뭐예요? 다음 주 23일 날 부동산 세제 국민 무엇이라고 그러던데. 다음 주 목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뭐 국민 세제 정상한다고. 좀 관심 좀 가져봐. 올해 세법에서 나오겠지. 어디에 특히 보유세. 지금 보유세 정상한다고 하니까. 자, LTV 대부 비율하면 대출을 받은 비율이지. 대출을 받은 비율. 이게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짜리 사서 4억 원짜리를 사려고 하는 거지. 투자로는 4억 원짜리를 사려고 하고 대출 얼마 받았어? 2억. 절반 받았네. 그러니까 절반 대출 받았는데요 50%야. 50%. 자, 그리고 항상 대출을 받으면 대출의 건전성을 따진다. 대출의 건전성을 따진다. 뭐 되라고? 부자 되라고. 정확히 말하면 부채 건전성을 따집니다. 부채 건전성을 따집니다. 뭐 되라고? 부자 되라고요. 그래서 부채 2억이지. 빚 2억. 대출 자기 자본 얼마야?
4억 원의 대출이 2억이니까 내 돈도 2억. 그래서 100% 요걸 우리는 부채 비율이라고 한다고. 요게 자기 자본 비율, 자기 자본. 그래서 두 개는 기억해 줘야지. 자, 대부 비율은 대출을 받은 비율, 대부 비율은 대출을 받은 비율, 대출을 받은 비율. 4억 중에 2억 절반 받았군요. 그리고 항상 부채 비율은 부채의 건전성을 따진다. 부채의 건전성을 따진다. 즉 대출의 건전성을 따지는 거죠. 뭐 되라고? 부자 되라고.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 부채 비율이죠. 그리고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공식이 뭐예요? 오른쪽에 다 저기 공식 적어놨어. 수치랑. 부채 감당률 뭔 부채? 손부채.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손부채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진짜 잘 나와.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그럼 여기 봐. 세전. 순영업 소득을 벌어들이면 이 중에 일부를 누구한테 갖다 바쳐야 돼? 은행에. 그러면 은행이 항상 관심 있는 건 순영업 소득이 내가 받을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요거라고. 여기서 내 은행이 가져가는 게 부채 서비스액이니까. 그럼 다시 봐. 부채 감당률, 손부채,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공식은 딱 정해졌어. 손부채니까 순영업 소득, 부채 서비스액. 근데 이렇게 하면 하수라고 그랬어. 순영업 소득이 얼마? 5천. 여기서 은행이 얼마를 받아가? 이게 부채 감당률은 은행이 만든 지표라고. 은행이 순영업 소득에서 은행이 얼마를 가져가? 원리금 상환액으로 1,000만 원을 가져가. 이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해보네. 몇 배나? 5배나. 이렇게 되는 거죠. 5배나.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돼. 5배나. 그래서 대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감당률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 너무 잘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자, 승수. 내 친구요, 내 친구 아니요. 친구 중에 승수 있어 없어? 없어? 승수. 자, 승수는 항상 수익률을 뒤집은 거죠.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니? 이게 수익률인데 수익률을 뒤집은 게 승수예요. 승수. 그러니까 항상 위가 뭐가 올라가? 투자 금액 수익이야. 수익. 그리고 왜 이걸 승수라고 하니? 그러면 투자 금액이 더 크겠어? 수익이 더 크겠어? 항상 이 수익은 연 단위 수익이야. 우리가 수익률을 따질 때 연 단위 수익률을 따지니까. 투자 금액이 크겠어? 연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겠어? 그렇죠. 당연히 투자 금액이 크겠지.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항상 크니까 배수로 측정된다고. 배수. 이걸 영어로, 한자로 승수 이렇게 한다고. 이게 승수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모가지 쳐서 뭘 올려? 투자 금액을 올리옵니다. 끝. 승수 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모가지 쳐서 뭘 올려? 투자 금액을 올려요. 단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수익률에는 전체적인 수익률도 있지만 내 것만 따지는 지분 수익률이 있어요. 지분 수익률. 내 것만 따지는. 자, 항상 현금이 보입니다. 현금 수지가 보입니다. 이거 내가 가져가는 현금 수지야. 이걸 우리는 지분 수익이라고 하지. 현금 수지, 다른 말로 지분 수익이야. 그러니까 현금 수지가 보이면 내 것만 따지는 거니까 투자 금액도 지분 투자 금액만 따져줘야지.
자, 그럼 해봅시다. 자, 승수가 딱 보여. 그러면 뭐가 있어서 투자금액 올리면 돼. 그럼 봐. 투자금액 얼마야? 4억. 이걸 뭘로 나눈다는 거야?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다는 거야. 순영업 소득, 여기 순영업 소득으로. 이렇게 5천으로 나눈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부동산 투자 금액이 크겠지. 그래서 5, 8에 48, 8배가 나오는 거야. 8배. 이걸 우리는 뭐라 불러? 승수. 순소득 승수.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눴다. 그 다음에 여기 봐. 여기도 승수 나왔어. 승수. 그럼 뭐가지 쳐서 투자 금액을 올리는데 현금 수지네, 지분 수익이네. 그러니까 지분 투자 금액을 따져줘요. 지분 투자 금액. 그럼 지분 투자 금액이 2억이죠? 지분 투자 금액 2억. 이걸 뭘로 나눠줘? 현금 수지. 4천의 몇 배냐냐? 4천의 몇 배냐? 세전 현금 수지 4천만 원의 몇 배니? 그러면 4, 5, 20이니까 제투 5배. 그러니까 몇 번 하다 보면 별거 아니오. 승수 봐. 너무 잘 나오니까. 승수가 나온다. 모가지를 쳐서 투자금액 올려. 그럼 지금 봐. 투자금액이 4억이야. 그걸 뭘로 나누래? 순영업 소득으로 나누래. 순영업 소득이 5천이잖아. 4억을 5천으로 나누네. 그럼 한 투자금액이 한 8배 되겠는데? 이게 순소득이 8배, 투자금액이 순소득이 8배라는 거야. 투자금액이 4억에 5천이니까 8배요. 그러면 투자금액을 분석하는 거죠. 투자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 8배라는 거야. 8배. 여기 세전 현금 수지 승수 투자금액 올려. 그런데 지현금 수지는 지분 수익이니까 지분 투자 금액이야. 그러면 지분 투자 금액만 따지면 내 돈은 2억이야. 2억. 그리고 세전이 4천이니까 4천의 몇 배냐야. 4천의 몇 배? 5배지. 4천의 5배. 4천의 5배. 4천의 5배. 4천의 5배. 자, 그럼 봐. 대부 비율, 대출을 받은 비율. 부채 비율, 부채 건전성을 따진다. 부자대라고. 부채를 자기 잡아. 근데 부채 감당률, 선부채, 순영업 소득이 이렇게 해봐야 돼.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하네. 연병하네 아니고 감당하네. 감당하네. 5배. 5배. 그리고 순소득 승수, 세전연금 수지 승수. 자, 그 다음에 DTI. 어차피 금융에서 또 해. 그러니까 미리 좀 해놔. 금융에서 또 하니까. E는 성이 무슨 C야? DC야. DC. 근데 뭐의 DC? 소득의 DC지. 소득의 DC. 그리고 항상 금융에는 원금, 이자, 원리금 항상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얘는 몇 글자야? 세 글자. 그러니까 소득에서 원리금이 차지하는 비율. DTI 또 봐. DSR도 있어. DSR도 D가 무슨 D? 소득의 D. DSR 세 글자 뭐야? DTI나 DSR이야 똑같아. 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고 여기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인데 그것까지 물은 적은 없더라. 그러니까 DTI 찾으세요. 그러면 소득 찾았어. 소득 차입자 연간 소득. 그리고 원리금 바로 위에 있네. 원리금. 그래서 4천을 1,000만 원으로 나눈 거죠. 그럼 해석은 어떻게 돼? 이 사람은 4천만 원의 소득을 벌어 연. 근데 은행에 원리금으로 얼마를 갖다 바치고 계셔? 1,000만 원. 그러니까 소득의 몇 프로를 은행에다가 쓰고 있습니까? 4분의 1, 25%. 그러니까 무려 25%를 어디다 쓰고 있다? 은행에 빚 갚는 데 쓰고 있다고. 은행에 빚 갚는 데. 4분의 2를 은행에 빚 갚는 데 쓰고 있습니다. 괜찮아 보여? 괜찮아 보이지 않아? 뭐 괜찮아 보이는데 절반 4분의 1 정도면 4분의 1 정도. 필요하니까 대출 받았을 거 아니야.
4분의 1, 25% 정도니까 괜찮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쉬운 거지. 회계적 이익률법, 수익률이야, 수익률. 회계적 이익률도 다른 말로 이익률, 수익률이야. 그러니까 이익률이 가장 높은 투자. 약방에 감초 잘 나와. 회계적 이익률은 이익률이 가장 높은 데야. 회수 기간은 뭘 회수할 거야? 뭘 회수해?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이야.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거야. 투자 자금은 빠르게 회수해야지. 그러니까 회수 기간이 가장 짧다 이런 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봐. 내가 5억을 투자했어. 5억을. 그리고 매년 임대차 수익이 1억씩 나와. 매년 1억씩. 그러면 투자 자금을 몇 년 만에 회수하나요? 그럼 몇 년 만에 회수해? 매년 1억이니까 1억 5년 만에 회수하잖아. 요걸 우리가 회수 기간이라고 한다고. 5년 만에 투자 자금을 회수했군요. 근데 똑같이 5억을 투자했어. 그런데 매년 얼마씩 나오냐? 2억 5천씩 임대 수익이 나와. 그럼 몇 년 만에 회수해? 2년 만에 회수하죠. 요게 회수 기간이야. 이 투자네. 우리는 당연히 5년 만에 5억을 회수하는 것보다는 2년 만에 5억을 회수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회수 기간이 가장 짧은 대안을 선택한다. 자, 이게 필수야. 근데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그러면 채무 불이행률이야. 채무 불이행률. 이 계산은 바람직하지 않아. 그러나 공식은 꼭 기억해놔야 돼. 자, 채무 불이행률 항상 무슨 채무시야? 유채무시가 뭘 띵고 간다고? 영부인을 띵고 갑니다. 공식 좀 어렵지. 유효총소득,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 유효총소득,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 유채무시가 영부인을 띵고 갑니다. 누가 카톡이 왔어. 카톡. 띵고 간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요? 이렇게. 근데 이제 보니까 이거 사투리더만. 그렇죠.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건 사투리인 거지. 이고 간다고. 이고. 광주리를 이고 갑니다. 전라도에서 광주리 띵고 갑니다. 이래. 그냥 이고 간다는 걸. 그러니까 유채무 씨가 영부인을 머리에다가 이고 간다. 이런 뜻이야. 이고 간다. 처음 알았어요? 자, 그럼 투자론 정리야. 투자론 정리. 오늘 한 거에서 확실히 나옵니다. 이론 문제는 할인법밖에 없어. 확실히 나옵니다. 할인법밖에. 나머지는요,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그러니까 투자론은 의외로 오히려 할 게 없어. 할인법. 이런 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할인법. 전 시간에 했던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여기다가 지렛대 효과라든지 분산, 표준 편차, 위험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론이 심플해. 대신 뭐가 나와? 재수 없으면 계산 2개. 반드시 하나는 나오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론을 할 게 없어. 오히려. 자, 10분 쉬겠습니다.